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민간에서 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동학농민군의 역사적인 활동의 의미는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보훈 대상으로 삼아서 기리고 기념사업회는 빨리 활동을 정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 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을 볼 때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 지금까지 유해와 관련된 것, 집단 매장지와 관련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학술 발표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까지 시작된다면은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던 분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바래왔던 한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얘기대로 정상적인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야만 그건 여러 가지 과제 우리가 지금 담당해야 될 시대의 과제의 하나가 풀어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적습니다. 다음 그 순서 또는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시까지 끝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토론자에 관해서 이 책자에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토론자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약정 토론을 맡은 분들에게 간략하게 이 토론 내용을 집약을 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웅문 일가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의의에 관해서 왕현종 선생님 그리고 김재규 선생님 순으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발표 김봉근 교수의 그 김웅문 일가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그 의의에 대해서 비평을 맡게 됐습니다. 발표문에 제시된 내용이 다 그 숙지가 돼 있고 또 토론문도 같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약적으로 몇 가지 쟁점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그 무안 지역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김웅문에 대해서 그 활동 사실과 그 의의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연구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도의 서남부 해안 지역에 대한 연구가 좀 부진한 상태에서 이화 선생을 포함해서 제가 별도의 책을 낸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첫 발자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발표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주 김씨 김흥문 일가의 선조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상적, 지역적 배경에 대해서 규명했다라는 것이 종전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노사의 학문과 연관해서 그 문인들의 어떤 지역적 분포 또 사상적 영향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에서 94년 농민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역의 활동, 김흥문 일가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앞에 이런 사실들을 밝힐 때 여러 가지 사료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사료 비판을 통해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노사 기정진의 사상이 보통 1860년대 소위 위정척사 사상의 한 갈래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1894년에 농민 혁명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얘기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발표문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그 강조점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사료 비판에 대한 측면은 지금 발표문에서 무한향교 청금만이라든지 무한향교지라든지 뒤에 나오는 노사선생 연원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일제시기나 그 이후에 편찬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면 대개 전승, 어떤 누가 어떻게 했더라든가 뭐 좀 불명확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료 비판이 굉장히 필요하고, 뒤에 나오는 2차 봉기에 관련된 천도교와 관련된 그 여러 기록도 역시 후대에 가필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료 비판이 본론의 발표문에 조금 더 녹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큰 사상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기정진의 위정척사론이 어떻게 농민군의 지도자의 사상으로 되어 있을까? 물론 이 그 발표문에서는 2차 봉기의 시점에서 일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제휴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학이 18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착외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안 위정척사하고의 연관성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천 황현의 어떤 그 농민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매천의 여러 기록, 매천야록이라든가 오화기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매천 자체가 굉장히 소론 중심이고 좀 합리적인 유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의 민중과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농민전쟁이 끝난 다음에 농민군에 가담하거나 제휴했던 사람들 다 몰살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척사론 계열의 유학자들은 굉장히 유학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동학에 대해서 배척해 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제휴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내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흥문 일가의 구체적인 그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기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요. 김흥문과 김효문 두 그러니까 창구와 영구의 두 형제 관계죠.
형제 중에서 영구의 경우에 무한향교의 집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셨는데 그럴 것도 같은데 또 2차 봉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그 농민 그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했는지는 사실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두세 가지의 그 파편적인 자료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로 봐서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세기 말에 조선사회의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바랬던 것은 신분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상적이거나 구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질서라든가 사회 관계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또 군사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지향했던 민중들의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지적이 됐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또 한국의 그 어떤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해명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측면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 그 김재계 선생님 말씀을 같이 듣고 발표자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 사학과가 아니라요, 정치 외교학과에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발제자분들이 이제 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발제와 토론을 하시는데, 솔직히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좀 잘 모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3일 국가기념일인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역시 외세에 맞서서 일세에 맞서서 싸웠던 학생들 중심된 이제 제2의 3.1운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주 연구는 아니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봉사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혁명과 1929년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다 척외 이런 사상으로 이제 학생들이 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우리 김봉근 교수님 벌써 세 번째 만납니다. 학술회의에서 그 두상 유고를 발굴하고 그 따끈따끈한 느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5월 말에 전남대학교 제가 김봉근 교수님하고 박용규 박사님 오셨습니다만은 5월 말에 전남대학교에서 여러 번 모시고 또 학술회의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광주 광산구청에서 또 한 200여 번 모시고 그때 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영석 교수님도 오늘 오셨는데 제가 글로만 뵀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쿠바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남미 연구하시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하시는데 또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도 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사 기정진 선생의 이제 그 후학 문인으로서 나주 김씨 분들이 한 14분이 있었고, 그분의 이제 위정척사론에 기반한 사상적 기반으로 동학 농민혁명 때 이제 2차 농민혁명에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산구청에서 지지난주에 했던 것에는 이제 박용규 박사님은 좀 다른 접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쪽도 있고 김성환 회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 아까 하셨고, 그래서 나주 김씨의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성씨도 있냐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강산 김씨, 김해 김씨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안에는 한 500년 전에 무안에 입향하셔서 지금까지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500년의 뿌리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300년 전 그래서 이제 아까 취암공 김적 선생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아버님 때 이제 나주 문평에 사시다가 이제 들어온 걸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 김적, 김원, 오형제신데 이제 김원 선생도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고요. 그때 김적 큰 아들 분이 이제 1555년도에 을묘 해변 때 당숙인 김경석 선생 이제 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이 총괄 대장으로서 을묘 해변 때 외적을 물리친 그런데 강주 목사로 제수가 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 김충수 귀암공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걸 귀하게 되었다고 문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조판서로 추정이 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김경석 선생과 우리 이제 취암 선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넣었습니다. 명묘조 전국 공식 녹권에가 그 기록이 확실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무원종 1등 공식 녹권과 이 두 개에 기반한 그런 게 어떤 후손이 그 난리 속에서도 지켜왔어요. 보니까는 선무원종 공식 녹권도 우리나라 남아있는 게 10부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그런 기반에서 이제 집안에서 300년 전에는 임진전쟁, 정유전쟁 때 그래서 충수, 효수, 덕수, 진수, 재수 이렇게 오형제를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자 그 동생분은 인의지의 신, 정통 유교 가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촌까지 10형제가 그 시기에 있으면서 충자 그분은 진짜 충을 하셨죠. 목숨을 버렸으니까 부부가 같이 그런 게 있고 또 원자 그분의 사위가 최경혜 장군이에요. 화순에 충의사가 있는 그래도 있고 또 나세찬 선생 문평에 있는 송대 나세찬 선생의 손녀딸이 이제 충자숫자군의 부인 정군이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곤 여러분 나대용은 잘 아시죠? 거북선 그분들이 다 이제 나세찬 선생의 관계된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맥들의 뿌리가 그리고 이제 참외라는 마을을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 바로 옥녀봉 뒤쪽에 묘를 쭉 해놨는데 제일 위에 이제 충자숫자 이분의 묘가 있거든요. 부부가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시기에 애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부부가 돌아가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걸 우리 박영규 박사님은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흥문 선생이나 그 후에 뭐 덕자숫자 이제 충자숫자 동생인 그런 분들도 다 의병을 모으고 한배 기호중에 나오는 의곡도 200석 냈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제 전쟁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의곡도 내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후손들이 과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이제 보고 느끼고 이게 이제 집안 내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의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가문 내에서 우리 선조 중에 외적이 침략 때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과연 후손들은 그런 동학농민혁명 이 시기에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런 가문 내 역사적인 전통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동문 선생인가요? 집터 김웅문 선생 집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군 자금 엽전이라거나 무기 이런 것들이 발굴됐다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저도 듣기로는 무안 현재 군청 자리부터 해가지고 다 땅을 내놓았고 승달사 언저리에 많은 땅들을 국가로 나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김적 선생, 김충수 선생이 이제 또 김예수, 김덕수 이런 분들이 귀하게 돼가지고 그때 선무원님 공시 녹권을 보면은 1등 공시는 상당한 땅을 줬어요. 노비를 얼마 주고 땅을 얼마 주고 이게 그때 받았던 그 기반이 결국은 300년 후에 이제 그런 부를 다 까먹을 수 있잖아 후손들이 팔아먹을 수 있지만은 그거 300년 후에는 또 동학농민혁명 때 그분들이 그런 군 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만드는 비용이 또 선조들로부터 또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강주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김성황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유고를 빼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시기에 관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이런 학술회의도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뭐 뇌물이랄까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들었었는데 노사 기정진 선생의 그 문인 중에 김기환 추사 김기환 선생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당시 상당히 여기저기 필목 장사하면서 다니셨는데 그분이 현금 동원 능력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홍문 선생이 가지고 있던 논밭을 바로 팔아서 현금화해서 관아에서 이제 그 내분의 두개골을 빼는데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김기환 선생의 아들이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김용무라는 분이세요. 김용무. 김비영로 선생 먼저 잘 아시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초대 이제 대법원장이었는데 과도 정부 무의군정 때 대법원장 하신 분이 이제 김용무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무 선생은 또 강주 학생 독립운동 때 무료 베일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4대 항일 변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병록, 이인허, 김용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연결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아니 한 개만 더요. 노영석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동학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불을 질러버렸다더라고요. 효수를 시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도 어떤 뼈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까 발굴 과정들은 다 그래도 매장했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불태워버리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그런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뭐 재현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흔적도 없지만은 그들은 또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그들 기념물들이 워싱턴 DC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 있거든요. 맨하탄 가면은 유대인 관련된 그런 그 하리티지 뮤지엄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 나름대로 흔적도 없지만 사진이라거나 신발이라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재현을 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동학 혁명에 참가했던 분들을 대부분 불태워 버렸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두 분의 그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노 선생님에 관한 질문에 이따가 같이 그 얘기를 해 주시죠. 원래 이 왕현종 교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고 그래서 아주 뭐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가장 먼저 그 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1889년 3월에 무한향교 청금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한향교에 가서 직접 그 고문서를 촬영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노사선생 연원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지금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난 거지만 그렇게 뭐 크게 세월이 많이 지났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좀 틀릴 수는 있을지언정 굳이 거기에 다른 뭐 거짓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김용구 선생께서 의금부 도사를 지냈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거기 후손들로부터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종원 일기에
김영구가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체로 1888년에 이게 나온 게 가장 근사치라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굳이 다른 직책도 있는데 그 도사란 직책을 쓸 수 있었을지,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정척사 계열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서남해안 쪽에 있는 그 유생들이 똑같이 1800년대 초기하고 1900년대 초기 지금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862년에 우리나라에 그 아까 우리 신영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국가의 그 세금 폭력 그리고 가난한데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노사 개정진이라든가 많은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땅을 갖지도 못하고 그 소유 구조가 불분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의견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올 때 이 위정척사 이분들은 이 향촌의 그 단결, 양반이나 평민들을 할 것 없이 단결해서 무기를 줘가지고 외적을 물리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런 주장들은 노사 기정진 선생의 무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가 돼요.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가지고 대원군이 붙잡혀 갔을 때 무장의 그 유종이라고 불리는 정하원은 대원군을 귀국시켜서 일륜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척양처결을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까 이야기한 1900년대, 1890년대에 그 가뭄이 들고 그러자 고창에서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김웅문 일가의 그 사상을 현재 잘 알 수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과연 무엇이 백성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이르러서 그 수많은 평민 유생들이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성리학보다는 점차 맹자류의 혁명이나 백성을 위한 그런 사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송사 기우만은 실은 동학농민 형태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유학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사 선생의 집안이 혁명 이후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게 이제 꼭 위정척사 계열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고정된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해방 일제 시대에는 광주 학생 운동이나 또 시민 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유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수적인 유학자가 아니고 정말 그 시대를 앞서가는 유학자라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4년에 가을에 실은 대규모로 유생들이 가담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에 북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싸우고 있었고, 이 기회에 대원군은 분명히 그 공사관 기록에도 나오지만 남쪽에 동학 농민군들이 밀고 올라오면 결국에 북과 남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의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
대규모로 동학농민이 가담을 했고 많은 유생들도 여기에 참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대로 위정척사 계열의 유생들이 지나치게 성리학에 그런 이렇게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동학농민군하고 손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사학은 그 실증하는 학문입니다. 사료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실증돼야지만 사실로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양반층, 더군다나 세력 있는 양반층이 동학농민군에 그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당시 기록에 왕왕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왕을 저는 그 양반 수가 10% 이내고 더군다나 더 적은 세력 있는 그런 사람 속에서 왕왕이라고 하는 말을 쓸 경우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문학자인 이희화 선생은 왕왕은 이따금으로써 아주 적은 숫자다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동학농민 혁명에 양반층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특히 위정척사 계열이 참여해서 활동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원로 선생님한테 강진 지역에 일본군 관군이 수색을 할 때 정약용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학과 연관된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을 것이다 생각해서 수색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실학을 많이 공부하신 박성무 선생께서 그건 전혀 근거가 없다. 어디서든지 그런 그 내용을 밝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자, 두 번째 발표, 오늘 아주 그 유해와 관련돼서 아주 그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영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정옥이 선생님, 박성명 선생님 같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정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옥입니다. 저희 학교가 삼내에 있어서 동학과는 뗄 수 없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주로 불러오지는 않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성면 회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것이 많고 시간은 없고 하셔야 될 말씀은 되게 많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댁에 가서 읽어보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만 하고 우리 박선면 선생님께서 더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 그 뒤쪽에 가서 보시면 85쪽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지금 농민군이라고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록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논문 대부분 다 농민군이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저희 같은 사회학 또는 사회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말하면 민중의 군대인데 여기 전시관에도 아까 상설전시관에서 가보니까 민중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민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농민군은 민중의 군대인데 그러면 그 시대를 놓고 해석을 하면 진학군과 대비되는 농민군이냐 아니면 정말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군대인가 만약에 후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정말 군대로 인식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결시켜서 보면 자꾸 우리가 법률상의 용어인 참여자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법률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 여러 자료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참여자가 아니시잖아요. 주도를 하셨고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셨고 지휘를 하고 계셨던 건데 군대의 지휘자는 지휘관이잖아요. 군대의 지휘관이 돌아가셨어요.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면 이건 전사잖아요. 전사자라고 봐야 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써놓은 책에 보면 동학과 관련한 책들에 보면 전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쓰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도 전사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저희 프랑스 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그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조국의 깃발 아래 달려갔을까? 이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대비를 하면 무수한 농민들이 죽거나 탄압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농민군이 되어 보국 안민의 깃발아에 모여들 수밖에 모였을까? 이렇게 전환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 의미가 다시 충분히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가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땅속에 있어서 보존됨으로써 또 그것이 비극적인 거였지만 비극적으로 보존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농민의 항쟁을 증거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적 유물이자 자산으로서 재평가되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그걸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동학농민전쟁, 농민혁명의 다른 전기를 삼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으로 놓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성무 선생님하고 형제분 되시는데 그 하실 말씀이 많아서 오늘 주제 발표를 부탁드려야 되는 않은가 싶은데 여기 그 정리하신 글 가운데서 강조할 것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 있는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안에서 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우세를 당했네요. 우세. 다른 사람들은 토론자로 다 한두 장 이렇게 여기 써왔는데 나만 이렇게 막 몽땅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내용을 써와서 참 우세다. 그것은 사실은 그런 만큼 써와라. 이렇게 여기 기념재단을 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멍청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정훈 교수님 이야기했던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길게 말은 안 하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문 일가에 대한 이야기며 또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 이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생략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유해 발굴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그 유해를 유가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영석 교수님 말씀하셨죠. 새로운 장래 의례, 비정상적인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의례 절차를 요걸 발굴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간 거죠. 이제 거기에서 유족들이 이제 참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김성황 회장님께서 이게 뭐 왜 유족들만이 문제냐, 이 지역 사람들이 좀 나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제안해 와서 우리 기념사업회 그리고 문화원 뭐 이런 어떤 지역 단체들이 함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와서 한 뒤에 이제 저는 이제 것을 어떻게 기념하고 추모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거의 매일 작년 올 4월 5월 이후부터 사람 만나면 이 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는 중에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학술 발표회를 통해서 제가 전혀 뭐 어떻게 이제 기념할 방안들을 잘 말 수가 없죠. 뭐 제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 노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가장 가까운 이 전주에 있는 그 녹두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녹두관을 활용도 해야 되지만 녹두관의 사례를 뭐 본받을 그런 것으로 뭐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저는 녹두관이라는 얘기만 들어봤었지 사실은 녹두관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글을 읽고 제가 녹두관을 가봤습니다. 녹두관은 홋카이도에서 반환해온 1996년에 반환해서 20년 동안 구천에서 헤매다가 무명용사인 그 반환 유고를 안장해 놓은 곳이죠. 녹두관이 전주 안산 전투지구에. 아주 물어물어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대요. 내비에도 가기는 갔는데 내비가 뭐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지도 못해가지고 찾아가기가 어려웠어요. 딱 올라가서 이제 그 상당히 산 꼭대기가 있어요. 그 녹두관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 추모관을 보면서 첫째는 왜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 접근성이 어려운, 요즘 그 접근성 말을 많이 하죠.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다가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 딱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추모관 아니면은 기념관이냐, 이게 매동 아니냐, 매동. 그분을 명당, 이렇게 산에서 햇빛 잘 드는 명당에다가 모셔놓은 하나의 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너무 과한 얘기는 제가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전혀 그분의 거기에 그 기념관 내부에 그분하고 인연이 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념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건 매동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동을 만들어 놓은 과정 속에서 과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 기록들이 그 동학기념재단에서 했던 어디로 안장하려다가 말았다, 진도로 갔다, 뭐 됐다, 뭐 이런 얘기만 써져 있었지, 기념재단에서 사실은 기념재단이 그 이후로 만들어지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전주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무안군이랑 같은 거예요. 전주시니까. 예, 여기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그건 기념재단이 뭘 했는가를 전혀 기록이 없다. 예, 맞아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기념과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원칙을 세워가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요, 기념재단에서 이 자리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재단에서 그 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념재단이 그 뒤에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한 15년 됐죠. 그 15년 동안에 뭘 했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결론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시설물을 만들려면, 기념관을 만들려면 추모와 기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유골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싸워서 죽었으니까 그 싸웠던 그 기록과 싸웠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인과관계가 유지되는, 함께 이루어지는 곳에 그런 어떤 추모와 기념이 공간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달랑 여기 뭐 기념재단 어디에 만든다 이런 것은 뭐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동학기념재단에서 이 주관에서 주체해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그 기억과 기념의 공간을 만들 때, 이게 녹두관 같은 것이죠. 녹두관 같은 걸 만들 때 그것을 그 농민군이 편히 쉬는 공간도 돼 있어야 됩니다. 편히 쉬고 또 형제들과 함께 조우를 나누는 이런 곳인 고향인 어머니의 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어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최 측에서 5시까지는 꼭 끝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분 토론에 더해서 오늘 그 주제인 김웅문 그 유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관련된 것을 보신 분으로서 의견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2분 안에 요약해서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먼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세종시 추모의 집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른 사례를 좀 들어보면 그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혹은 일제 강제 동원 그 징용자들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추모관이나 아니면 기념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난한 논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아까 그 박 선생님께서도 그 녹두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기관적으로 이런 기념 상징 방안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지금 사례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도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 유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유해를 자기 지역에 그대로 하면서 분산적 기념 의례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 반쯤 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학 농민혁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해가 본고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또 이 상징적인 이 곳에 그 유해가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회적 파급력을 확장시키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중에서 녹두관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논의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제적 조건으로서 어디에 먼저 이렇게 좀 안치가 되는가
하는 것이 좋은가를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가 최종 그거는 아닌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김재기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시신을 화장하면 유해가 거의 발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저희가 화장된 유해에 대한 강제 동원자 발굴을 해봤는데 그 발굴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약간 남긴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골의 종류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부피가 적기 때문에 기념하고 위령할 수 있는 만큼의 아마 그 골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이야기 못 드리니까 이런 경우에 홀로코스트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아까 김재기 교수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소에 대한 위령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기념하는가 하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기념 위령은 커다란 위령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커다란 장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이런 걸 해놓습니다. 그 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길바닥에다 턱을. 이 턱을 우리가 걷다가 거기 턱에 걸리면 넘어질 뻔하겠죠. 그 넘어질 뻔하게 만든 그 턱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고, 니네는 그 턱에 걸리면서 이 사건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기념과 상징이라는 건 항상 크거나 그다음에 좋거나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여러 화장지라든가 결전지라든가 직결지라든가 이런 것도 기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계기가 된 것은 김웅문 그 유해가 발굴돼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이에 대해서 논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마 그 후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당황스럽고 한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단에서 앞으로 논의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고, 그동안에 재단이 뭐 해왔느냐, 아까 박정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재단이 만들어진 뒤에 이런 기념사업 등등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주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긴 시간 그 토론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청중의 질문을 듣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끝나고 나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오늘 논의 안 하셨어요. 예, 어떤 얘기죠? 전동군 팀장이 이제 뭐 체질 인류학의 근거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김홍문 선생은 일치하는데 자자 문제, 김장훈 선생은 이제 불일치로 나왔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뭐 이제 다음번이라도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128년 전에 제가 누군가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주김씨 가문에서는 그 가문 알다시피 예법을 중시하고 간원상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그런 집안인데 아무 효수된 머리를 가져왔을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8년 동안 그 묘를 지켜왔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와 현대 과학기술의 문제가 지금 충돌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오늘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한자는 다르죠. 김재기입니다. 예, 그 문제도 역시 그 주최 측, 재단 측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